미국은 한국 거들떠도 안 본다는데 캐나다가 독일과 계약할 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일과 계약 발표가 난 직후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 한국과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지하 벙커 회의실 안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박힌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냉방 공기가 발목 근처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으며 누군가 가져온 종이컵 커피 냄새가 회의실 전체에 얇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2개의 제안서를 번갈아 보면서 3시간 뒤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조달국 실무 책임자로서 이 결정의 무게가 내 서명 한 번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독일 잠수함의 북대서양 작전 기록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심 300m 이하 장기 작전, 영하의 해수 온도에서 45일 연속 운용, 노르웨이 해군과의 합동훈련 영상이 차례로 넘어갔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결정이 이미 끝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동안 북대서양에서 잠수함을 운용해온 나라였고 그 경험이 서류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거든요. 옆에 앉은 해군 출신 고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선이랑 구축함은 잘 만들지 몰라도 얼음 아래에서 몇 달씩 버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에 테이블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고문은 계속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 수심이 평균 얼마인지 알아요. 한국이 그 수심에서 40일 이상 운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대답을 찾았어요. 없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 자료에는 숫자가 있었어요. 빙하 해역 운용 시간, 냉각 시스템 작동 온도, 소음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결론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측 담당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어요. 이 수치는 실제 노르웨이 해군이 검증한 것이고 캐나다 북극 항로 환경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제안서는 테이블 오른쪽 끝에 놓여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첫 장을 넘기고 나서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국이 정말 그 정도였다면 미국이 먼저 데려갔을 것이라고 말했고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어요.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제안서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한국 제안서 볼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손이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제안서 마지막 장이 반쯤 펼쳐진 상태였는데 흘깃 시선이 닿는 순간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걸렸어요. 헬리팩스 조선소 현대화, 현지 생산 체계 구축, 기술 이전, 유지보수센터 설립이라는 항목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아래 수천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봐야 할 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있는 독일 측 서류가 내 앞에 놓여 있었고 펜이 오른손 근처에 있었어요. 나는 한국 제안서를 덮고 독일 측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고문이 내 쪽을 봤어요. 맥스웰 씨, 이견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라고 했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펜을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한꺼번에 가벼워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내 몸만 그 가벼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복도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복도 끝에서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냉방 공기가 목을 타고 등 쪽으로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발밑이 어딘가 가볍지 않다는 감각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벙커 계단을 올라 바깥으로 나오자 오타와의 새벽 공기가 목을 스쳤고 차가운 게 폐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차에 오르기 전에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새벽 피로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이 완전히 깊어진 뒤였어요. 현관을 여는 소리에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헬리팩스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분이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이제 우리 도시도 다시 살아나는 거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대답을 찾았습니다. 살아난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에서 먼저 나온 건 그 말이 아니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했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 입안이 건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각 하나가 가슴 어딘가에 걸리는 것을 느꼈는데 헬리팩스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 묻는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평생이 그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서명한 결정이 그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벽면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온 건 그때였어요. 자막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차세대 미사일 시험 계측함 사업을 맡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자막은 화면 아래를 한번 지나가고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뉴스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끄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는데 텔레비전 자막 한 줄이 그 이름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이 다음 뉴스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한국 제안서 마지막 장에서 봤던 글자들이 이상하게 그 자막과 겹쳐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발표가 난 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언론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주인공을 찾아냈고 내 이름이 신문 일면에 실리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조달국 실무 책임자가 수십 년 된 동맹국의 검증된 기술을 선택했다는 논조였고 누군가는 차세대 국방 전략의 설계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헬리팩스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형 사업이 계약 직후부터 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고 조선소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려면 설계 검토만 해도 몇 달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 공고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협력업체 두 곳에서 납품 일정을 수정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조달국 내부에 공유된 메모에는 초기 착수 일정이 재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읽고 나서 담당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일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팀장은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는데 독일 측에서 설계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말이 계약 이후 처음 나온 표현이었거든요. 나는 어떤 부분인지 물었습니다. 팀장이 이번 주 안에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가 끝나고 다음 주가 지나도 공유된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라이언, 동생이 엘버타로 떠난다더라.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헬리팩스 조선소 취업을 기다리던 동생이었습니다. 26이었고 용접 자격증을 따놓은 지 2해가 됐는데 조선소가 다시 돌아가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버티던 녀석이었어요. 서부 유전지대로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설명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독일 사업이 시작되면 헬리팩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동생한테는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지.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는 동안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누군가 틀어놓은 뉴스 화면에서 해고 노동자 수백 명이 복귀했다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폐쇄 직전이던 도크에 다시 불이 켜졌다는 보도였어요. 나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일시적인 투자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수한 직후의 초반 효과일 뿐이고 실제 운용이 시작되면 다른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헬리팩스와 필라델피아는 상황이 달랐고 미국과 캐나다의 사업 규모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거실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놓고 사진 한 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도크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거대한 크레인 아래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용접 토치를 30년 동안 잡았던 분이었고 그 도크 사진 속 풍경이 무엇인지 나보다 먼저 알아보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눈을 돌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독일 측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제목에 일정 조정 요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메일을 열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핵심 부품 중 일부의 공급 일정이 변경됐으며 설계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부품 목록을 따라가다 보니 납품 업체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업체, 체코 업체, 스페인 업체, 그리고 이름이 불분명한 중간 유통사 하나가 목록 끝에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독일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품이 이 많은 나라를 거친다는 게 처음으로 눈에 걸렸어요. 한 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구조였는데 내가 보지 않은 것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메일을 닫지 않은 채 화면을 오래 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이 메일에 대해 외부 공개를 금지했고 내부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짧은 안내가 따로 왔습니다. 비공개 점검 회의가 소집된 건 독일 측 메일이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회의실은 조달국 지하 2층이었는데 창문이 없었고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참석자 몇 면을 훑었습니다. 조달국 내부 인원만 있었고 외부 기관은 없었어요. 회의 자체가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소집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보고서는 기술 담당 분석관이 직접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는데 표지에 아무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파일을 펼치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측 공급망 구조를 전수 검토했는데 핵심 부품 17개 항목 가운데 6개가 단일 하청 경로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파일 쪽을 봤어요. 분석관이 파일을 넘기면서 도표 하나를 펼쳤는데 공급 경로를 나타내는 선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선은 중간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중간 업체를 지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도표를 보면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초기 납기보다 14개월에서 22개월 사이입니다. 숫자가 공중에 걸렸습니다. 14개월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상부 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맥스웰 씨, 이 수치가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목소리가 낮았어요. 질문처럼 들렸는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파일을 덮으라는 손짓을 분석관 쪽으로 했고 분석관은 도표가 펼쳐진 채로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조용히 관리하는 게 지금 우리 역할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 빈 공간을 봤어요. 조용히 관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먼저 찾으며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은 이 회의실 바깥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회의실 냉방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분석관이 내 옆으로 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낮게 말했어요. 공급망 도표에서 이름 없는 중간 업체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서 막혔습니다. 더 파고들라는 지시가 없어서요. 나는 그를 봤어요. 그는 이미 걸음을 빠르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서 있었는데 이름 없는 업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헬리팩스에 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차를 몰면서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항구 근처 오래된 선술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선소 동료들과 수십 년째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용접공 출신 2명과 배관 기술자 1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알아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맥스웰 씨 아니에요. 잘 됐다. 언제 우리 차례 오는 거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곧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오늘 회의실에서 들은 숫자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남자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속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잔을 다시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독일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 얘기도 있었잖아요. 채용, 협력업체 다 같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달라질 거라는 말은 오늘 회의실에서 들은 숫자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술집을 나온 건 한참 뒤였어요. 바깥 공기가 선술집 안보다 훨씬 차가웠고 항구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조선소 불빛이 보였는데 창고 건물 몇 개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고 도크 쪽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상 서랍을 연 건 특별한 이유 없이였어요. 서랍 안쪽에 한국 제안서가 있었는데 몇 달 전 회의실에서 옆으로 밀어뒀던 그 서류였습니다. 나는 꺼내서 표지를 봤어요. 덮고 다시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헬리팩스 조선소 현대화, 현지 생산체계, 일자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을 펼치려다가 끝내 손가락을 걷었어요. 서류를 덮고 서랍 안에 다시 넣었는데 닫히는 서랍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로 가라는 말을 들은 건 조달국 내부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라는 명목이었는데 그 표현이 이상하게 완곡하게 들렸어요. 성공 사례 분석이라는 말은 독일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출장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 조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공항에 내린 건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가 먼저 왔어요. 오타와보다 온도가 높았고 공기 안에 금속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게 항구 도시의 냄새인지 조선소 때문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항구 쪽 지형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풍경과 달랐습니다. 폐쇄 직전이었다는 조선소라면 녹슨 구조물과 비어있는 주차장이 먼저 보여야 했는데 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잠깐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생산 감독관이 정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카터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악수를 하면서 손아귀 힘이 강하다는 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반쯤 헬멧 자국이 난 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캐나다는 우리와 달리 잘 선택했겠죠. 목소리가 평탄했는데 그 평탄함이 비꼬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에 읽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물었어요. 에밀리가 정문 쪽을 가리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한테 팔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저도 반대했고 여기 노동자 절반도 반대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걸음을 따랐습니다. 반대했다는 말이 과거형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조선소 내부로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둔탁한 소리와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용접 불꽃이 튀는 냄새가 공기 안에 가득했어요. 나는 걸음을 늦추면서 도크 쪽을 봤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도크 안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업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멈춰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 크레인이 2달 전까지 녹슬어 있었습니다. 나는 크레인을 봤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오래 쓰던 장비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크레인 살리는데 한국 기술자 셋이 열흘 걸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에밀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크레인 쪽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직도 불편한 것인지 한 번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기술자 몇 명이 미국 노동자들과 같은 작업대 앞에 서 있었어요. 언어가 달랐는데 손짓과 도면으로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설비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몇 달 전 폐쇄 직전이었다는 조선소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한 독일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회의실에서 들었던 14개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점심 무렵 에밀리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이 문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책임자였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도면이 테이블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나서 바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에밀리가 소개했어요. 캐나다 조달국에서 오셨습니다. 서준호가 짧게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면을 봤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 무언가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도면이 나보다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나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원래 저렇습니다. 나는 도면 쪽을 봤어요. 계측한 블록 배치도였는데 여러 곳에 수기로 메모가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그 메모들이 어제 오늘 쓰인 게 아니라는 게 종이 상태에서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와 다시 도크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내가 보러 온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성공 사례 분석이라는 명목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성공 사례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생겼는데 그 인정을 지금 당장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크 끝에서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조선소까지 차로 오는 동안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항구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면서 어제와 다른 점을 먼저 찾았는데 다른 게 없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이 있었으며 소리가 났어요. 그게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는 건 이게 특별한 날의 풍경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에밀리가 도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설명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게 눌러둔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내가 다가가자 바로 말했습니다. 핵심 블록 이동 장비가 멈췄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도크 쪽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움직이던 대형 이동 장비가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으로 미국인 기술자 4~5명이 장비 하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아직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측함 핵심 블록 이동이 이 장비에 달려 있어요. 오늘 공정 전체가 여기서 멈춥니다. 나는 기술자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기술자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압 계통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아직 못 잡았어요.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공중에 걸렸어요. 계측함 건조 일정이 얼마나 빠듯하게 짜여 있는지는 어제 도면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며칠이라는 말이 그 일정 안에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에밀리를 봤어요. 그녀는 장비 쪽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책임자가 현장에 없다는 게 안도감을 줄 상황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그 안도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보다가 멈췄습니다. 책임자가 없으면 이 상황이 더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였는데 그 기대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는 스스로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서준호가 도크 안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입던 옷이 아니었는데 그 말은 이미 어딘가 다른 현장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처음부터 현장으로 바로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나나 에밀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비 하부에 직접 몸을 낮추고 손전등을 들어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기술자 한 명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서준호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장비 옆면 패널을 열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책임자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패널을 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내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서준호가 패널 안쪽을 보다가 뒤를 돌아 한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바로 움직였어요. 공구를 들고 장비 반대편으로 이동했는데 서로 말이 없었는데도 각자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밤이 됐습니다. 나는 에밀리와 함께 도크 한쪽에 서서 작업을 지켜봤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교대로 쉬고 있었는데 서준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째 장비 옆에 있었는데 물도 가끔 마셨고 식사는 보지 못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답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도크 안 조명이 작업 구역만 밝히고 있었고 나머지는 어두웠어요. 금속 냄새가 짙었고 공기가 차가웠으며 발밑 콘크리트 바닥이 오래 서 있어서 발바닥부터 피로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나란히 서 있다가 말했어요. 조선소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부도 안 왔고 다른 기업도 안 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서준호 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이었어요. 여기 노동자 중에 아버지가 이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폐쇄되고 나서 일 못 찾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나도 그랬고요. 나는 그 말에 에밀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서준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 5시를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도크 안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기계음이 바뀌었어요. 낮고 둔탁하던 소리가 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로 달라졌습니다. 멈춰있던 이동 장비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숨을 참았는데 도크 곳곳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호 쪽을 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서준호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배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장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헬리팩스 조선소 도크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두웠던 그 도크가 이 새벽 도크와 이상하게 오래 겹쳐졌습니다. 조선소 바깥으로 나온 건 해가 완전히 뜬 뒤였습니다. 밤새 도크 안에 있다가 바깥 공기를 마시자 눈이 먼저 따가웠어요. 햇빛이 강했고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어젯밤 공기와 온도가 달라서 피부가 한 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조선소 주변을 돌아보겠냐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조선소 정문에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앞서 걸었고 나는 그 옆으로 걸음을 맞췄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 일찍인데도 테이블이 거의 다 찼는데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면서 그 안을 봤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2달 전까지 이 식당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나는 유리창 안을 보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게 어떤 풍경인지는 헬리팩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불 꺼진 간판,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진열대, 유리창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식당 안 풍경이 그것과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됐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공구 상점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입구 쪽에 새 장갑과 안전화가 진열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 상점 주인이 재고를 2배로 늘렸어요. 주문이 밀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열대를 봤어요. 새 것들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낸 오래된 재고가 아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건물 앞에 이사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내리는 방향이었어요. 이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용접공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조선소에서 새 작업복 지급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나서부터요. 나는 이사 차량을 보면서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엘버타로 떠난 동생이었어요. 용접 자격증을 따놓고 헬리팩스를 기다리다가 결국 서쪽으로 간 녀석이었는데 지금 저 이사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다른 건 방향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었고 동생은 떠났습니다. 에밀리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어요. 한 가지 더 말해도 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조선소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한 건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가 살만한 곳이라고 믿어줬으면 했어요. 한국 기업은 설비만 산 게 아니라 기술학교를 같이 세웠고 협력업체 목록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들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닌데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걷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한국 제안서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항목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그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른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에밀리와 헤어지고 나서 혼자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듣다가 캐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볼륨을 높였어요. 독일 잠수함 사업 공급망 일부가 중국계 하청망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나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요. 앵커가 캐나다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나는 출발하지 못했어요.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제야 발을 옮겼는데 손이 핸들 위에서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차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귀국 명령이 들어온 건 그 상태에서였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짧았습니다. 즉시 귀국, 청문회 준비팀 합류. 나는 문자를 보면서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짐을 싸야 했는데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온 건 1시간 뒤였어요. 차에 오르면서 조선소 방향을 한번 봤는데 그 방향에서 크레인 상단이 보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를 출발시키면서 가방을 뒷좌석에 던졌는데 가방 옆으로 출장 서류 파일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사이에 한국 제안서 사본이 끼어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나는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파일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파일 위에 얹혀 있었는데 고속도로 표지판이 공항까지 몇 킬로미터라고 알려주는 그 순간 나는 파일을 열고 한국 제안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헬리팩스 조선소 현대화라는 첫 항목 아래로 글자들이 이어졌는데 오늘 아침 에밀리가 말한 것들이 그 글자들과 한 줄씩 겹쳐지고 있었어요. 오타와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조달국으로 향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 사람이 많았고 문서를 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으며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청문회 준비라는 게 이미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청문회 준비팀 회의실은 3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독일 사업 관련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어요. 나를 맞이한 사람은 법무팀 선임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맥스웰 씨, 청문회에서 우리 입장은 하나입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공급망 문제는 외부 언론이 과장한 것이며 납기 조정은 대형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 서류를 봤어요. 서류 맨 위에 예상질의 목록이 있었는데 질문마다 아래에 답변 초안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질문을 읽었어요. 독일 공급망에 중국계 하청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답변 초안은 짧았습니다. 현재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답변을 읽으면서 지하 회의실에서 분석관이 꺼냈던 도표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없는 중간업체가 지나던 그 공급망 선이었어요. 확인 중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는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법무팀 선임을 받습니다. 한국 제안서 기술 이전 조항 얘기가 왜 빠져 있습니까? 선임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그건 청문회 쟁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선택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느냐가 쟁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필라델피아에서 본 장면들이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용접공들이 돌아오고 있었으며 에밀리가 기술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들이 지금 이 회의실 벽면 타임라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건 밤이 깊어서였어요. 준비팀이 건넨 서류 묶음 안에 한국 제안서 검토 보고서가 있었는데 당시 조달국이 작성한 내부 문서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펼치면서 회의실에서 봤던 제안서 사본과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기술 이전 조항 항목이 있었는데 내용이 원본과 달랐습니다. 원본에는 핵심 잠수함 기술 이전 범위가 13개 항목으로 나뉘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기술 이전 범위 제한적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두 문장을 번갈아 봤어요. 13개 항목과 제한적이라는 한 줄이 같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유지보수 계획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본에는 20년 운용 기간 동안 캐나다 현지 인력이 독자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역량 이전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유지보수 계획 미흡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게 실수로 빠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축소된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였다면 13개 항목이 한 줄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청문회장 바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헬리팩스 노동자들이었는데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팻말에 적힌 글자가 차 안에서도 읽혔어요. 왜 한국안을 버렸냐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팻말을 보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군중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쪽을 향하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텅 빈 헬리팩스 조선소 정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청문회장 바깥 대형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차 문을 열었어요. 증언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는데 내 손 안에 필라델피아에서 가져온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원본 한국 제안서와 조달국 내부 보고서가 나란히 들어있었어요. 증언대 앞에 서자 청문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나를 보고 있었고 방청석도 나를 보고 있었으며 카메라도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나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답변 초안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손 안에 있는 파일이 그 초안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증언대에 앉자마자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의원이 서류를 펼치지도 않고 물었어요. 맥스웰 씨, 독일 사업 핵심 부품, 공급망에 불투명한 중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달국은 언제 파악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준비된 답변이 머릿속에서 먼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현재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입 밖에 내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지하 회의실에서 분석관이 도표를 펼쳤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공급망선이 이름 없는 업체를 지나고 있었고 팀장은 파일을 덮으라고 손짓했어요. 나는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답변과 거의 같은 말이었는데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입안이 건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건 이미 파악했다는 뜻입니까?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 파일을 봤어요. 파일 안에 내부 보고서와
원본 제안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문서 사이의 차이가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13개 항목과 제한적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급망 일부 경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청문회장이 잠깐 웅성거렸습니다. 준비팀이 나에게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했던 표현이었어요. 나는 그 웅성거림을 들으면서 시선을 파일 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계약 당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다만 계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공급망 구조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내용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만 다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청문회장 안이 한꺼번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고 방청석이 술렁였으며 카메라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준비팀 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게 시야 끝에서 보였는데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정리하고 나서 네 번째 의원이 물었어요. 한국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술 이전 조항과 장기 유지보수 계획이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축소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파일에 손을 얹었어요. 사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본 제안서에는 기술 이전 항목이 13개였는데 내부 보고서에는 제한적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유지보수 계획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차이가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현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거듭 두드렸어요. 준비팀 자리에서 메모가 전달돼 왔는데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달하려던 사람이 멈췄고 메모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은 채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정회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의장이 추가 자료 검토를 이유로 들었는데 청문회장 분위기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증언대에서 일어나 파일을 들었어요. 청문회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비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바깥 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헬리팩스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였는데 유리창 너머라 말이 뭉개졌지만 리듬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 창가에 잠깐 서서 바깥을 봤어요. 군중 사이로 팻말들이 보였는데 그 군중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봤던 그 얼굴이 지금도 저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손에 파일이 있었어요. 청문회장 안에서 꺼내놓지 않은 것들이 아직 이 파일 안에 있었는데 말을 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 생각하면 더 꺼냈어야 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비팀 선임이 걸어왔어요. 표정이 없었는데 그 표정 없음이 오히려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짧게 말했어요. 다음 미국행 출장은 취소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파일을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취소된 출장이 필라델피아 재방문이라는 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선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복도에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청문회장 안에서 내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흘렀는데 그 말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다시 간 건 취소 통보를 받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조달국 명의가 아니었어요. 개인 일정으로 비행기표를 끊었고 숙소도 직접 잡았으며 에밀리에게는 오겠다는 말만 짧게 보냈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와도 됩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 도착한 건 아침이었어요.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시간대였는데 풍경이 달랐습니다. 차량이 더 많았어요. 정문 앞 도로를 따라 주차된 차들이 이전보다 2배는 늘어 있었고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정문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잠깐 그 풍경을 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효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정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 나는 그걸 확인하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조선소 안으로 들어서자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도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층이 더 많았어요. 금속 다루는 소리 위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겹쳐졌고 그 위로 사람 목소리가 또 얹혀 있었습니다. 도크 안쪽으로 들어가자 계측한 본체가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형태가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블록들이 이어져 있었고 선체 외벽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일정보다 사흘 앞서 있었는데 어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봤어요. 에밀리가 도크 안쪽 특정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계측함 핵심 블록 정렬 오차가 나왔어요. 수치가 허용 범위를 넘었는데 얼마나 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기술팀이 0.4mm라고 했습니다. 허용치의 2배예요.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계측함 쪽을 봤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오차라는 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종류의 문제였으니까요. 미국 기술팀이 모여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명이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내가 가까이 가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블록 접합부 재가공이 필요합니다. 최소 나흘에서 닷새 잡아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면을 봤습니다. 접합부가 표시된 부분에 붉은색 펜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선 하나가 며칠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계약 재검토라는 말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말이 이 오차 하나와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낮게 말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이 도시는 다시 끝납니다. 목소리가 평탄했는데 그 평탄함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에밀리도 알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 기업은 군함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이 어제 오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 오차 수치와 결합되면 어떤 기사가 나올지 보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서준호가 도크 안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번에도 작업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다른 현장에서 작업 중이다가 온 것 같았는데 옷 어깨 쪽에 기름 자국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기술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크 안쪽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계측한 블록 접합부 근처에 서서 직접 들여다봤는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차가 0.4mm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지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그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준호가 몸을 일으켜 한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장비를 가져왔고 몇 명은 도크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나머지는 조명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에밀리가 내 옆에서 말했어요. 저 사람들 몇 명입니까? 내가 세어봤는데 12이었습니다. 아니었어요. 15이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크가 봉쇄되기 시작했어요. 출입 통제선이 쳐지고 내부 조명이 전부 켜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며칠짜리 작업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밤샘이 시작된다는 것을 서준호가 한마디 설명 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도크 출입 통제선 앞에 서서 안쪽을 봤어요.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는 잘 선택했겠죠? 라고 비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나는 에밀리 옆에 서서 도크 안쪽을 봤습니다. 조명 아래 기술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소리가 커지고 있었으며 금속 냄새가 짙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조선소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헬리팩스에서 봤던 것과도 달랐고 독일 측 발표 자료에서 봤던 것과도 달랐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려 했는데 설명이 나오기 전에 도크 안에서 서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도크 바깥을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돌아간 건 하루에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몇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도크 출입 통제선 앞에서 교대로 앉아 있었는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첫날 밤은 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장비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고 사람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어요. 둘째 날 새벽부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멈추는 횟수가 줄었고 리듬이 생겼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겹쳐지면서 일정한 박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안에서 무언가 풀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셋째 날 오전이었어요. 도크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작업이 끝난 것인지 멈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에밀리를 봤어요. 그녀도 나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몇 분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도크 안에서 낮고 둔탁한 기계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전과 달랐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고 진동이 바닥을 통해 발바닥까지 올라왔으며 그 진동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소리였는데 언어가 달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통제선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도 따라갔습니다. 도크문이 열리면서 서준호가 먼저 나왔어요. 작업복이 사흘 전보다 훨씬 지저분했고 눈 아래가 어두웠으며 머리카락이 헬멧 자국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느리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호를 보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 안에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도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조선소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3명이었는데 계측함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도크 안으로 들어가서 블록 접합부를 점검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에밀리가 옆에 서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도크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나온 건 1시간이 넘어서였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서준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길지 않은 악수였는데 그 악수가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점검 통과라는 걸 느꼈어요. 에밀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됐네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타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달국 팀장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 측으로부터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14개월이 아니었습니다. 23개월이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숙소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 쪽 불빛이 보였는데 멀었어요.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가 비밀 협상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서울로 보낼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걸렸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맥스웰 씨도 포함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포함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한참 봤어요. 항구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내 눈이 피로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절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어요. 거절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생각해봤는데 그 단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 서울로 간다고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라고 했는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잘 됐다는 말이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한 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선소를 나오면서 도크 쪽을 한번 봤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으며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오래 봤어요. 구름 위였는데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안서가 파일 안에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지 않아도 마지막 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글자들을 알고 있는 채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불빛들이 이상하게 필라델피아 도크 조명과 겹쳐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습도가 낮았고 냄새가 없었으며 공항 자체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정돈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짐을 끌면서 협상단 다른 인원들을 찾았어요. 3명이었는데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말이 없었고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협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 같았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넓었고 차선이 많았으며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봤는데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컸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 차가 멈추자 나는 잠깐 창밖을 보면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문 안쪽으로 미국 해군 장교복이 보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셋이었는데 그 옆으로 민간인 복장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방산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서류를 들고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차 문을 열었어요. 협상단 인원 중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 말에 대답하기 전에 저 장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벽면을 봤는데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치면서 흘낏 봤는데 필라델피아 조선소 확장 사업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옆에 군수지원함 건조 일정표가 있었고 더 옆에 북극 항로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면서 그 자료들을 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안에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제안이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측 실무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표정이 편안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 것에 놀란 것도 아닌 그냥 있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면서 테이블 위를 봤는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보였어요. 오래된 문서였는데 종이가 누렇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펼쳤다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지를 읽으려다가 책임자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측 단장이 말을 꺼내기 전이었습니다. 단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잠수함 사업 일부 재협상이 가능한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어요. 나는 그 순간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펼쳐진 서류는 몇 년 전 캐나다에 제출했던 원본 제안서였어요. 캐나다 조달국 수신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 그대로입니다. 단장이 서류를 봤어요. 나도 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 무게가 달랐어요. 단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생산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까? 책임자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현재 저희 생산 능력은 이미 모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걸렸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봤던 자료들을 떠올렸어요. 필라델피아 확장 사업, 군수 지원함, 북극 항로 지원 체계였습니다. 이미 배정됐다는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단장이 말했습니다. 우선순위 조율은 어렵습니까? 책임자가 말했어요. 계약된 사업을 미루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거절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협상이 길어진 건 그로부터 이틀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틀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단장과 한국 측 책임자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 원본 제안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서류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다음 회의가 시작될 때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두 번째 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혼자 회의실에 잠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원본 제안서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헬리팩스 조선소 현대화라는 항목이 첫 줄에 있었어요. 그 아래로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 협력업체 육성,
유지보수센터 설립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항목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글자는 처음 봤을 때와 같았는데 이상하게 읽히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잠수함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조선소를 다시 세우러 왔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말이 짧았으며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신 창밖을 봤어요. 항구에 함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크기가 컸는데 선체가 깨끗했어요. 오래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배였는데 그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협상단 다른 인원들은 조용했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지금 누군가와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할 때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캐나다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타와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 아래 어딘가에 헬리팩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헬리팩스에 간 건 오타와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 뒤였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과를 정리해야 했는데 정리할 말이 없었어요. 결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 그것을 문서로 만드는 일이 이상하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헬리팩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어떻게 됐냐고 물을 것이었고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앞에 도착한 건 오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왔습니다. 항구 쪽 바람이었는데 차가웠고 습했으며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 냄새가 지금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냄새였어요. 공장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어두웠고 정문이 잠겨 있었으며 주차장이 비어 있었어요. 크레인이 보였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봤던 크레인과 같은 구조물이었는데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나는 정문 앞에 서서 건물들을 봤습니다. 유리창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마다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있었고 새로 붙인 것도 있었는데 새로 붙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오래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포기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조선소 옆 골목으로 들어가자 오래 알고 지낸 협력업체 사장이 보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장비를 꺼내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손에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내려놓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이 공구 상자를 트럭 짐칸에 올리면서 말했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래 준비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장비를 어디로 보내는 건지 물었어요. 그는 짐칸 문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팝니다. 없으면 고철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짐칸을 봤어요. 공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오래된 것들이라는 게 상자 겉면의 스크래치로 느껴졌습니다. 사장이 트럭에 오르기 전에 나를 한 번 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관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신문이 펼쳐진 채 무릎 위에 있었는데 읽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일어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됐냐? 나는 잘 안 됐다고 했어요. 더 설명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독일 공급망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필라델피아에서 본 것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 회의실에서 책임자가 마지막에 한 말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신문을 접어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는데 보고서를 열지 않았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제안서가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글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며칠 뒤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사일 시험 계측함 진수식 초청장이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청장이 온 날짜와 진수식 날짜 사이에 며칠이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 답장을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미뤘어요. 결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보내고 나서 파일을 닫았는데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건 진수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와 온도는 비슷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같았는데도 냄새가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가 더 짙었어요. 조선소가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공항에서도 느껴진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일찍 오라는 말이었는데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답장을 보면서 창밖을 봤어요. 항구 쪽으로 불빛이 보였는데 멀었습니다. 그 불빛이 조선소 쪽인지 항구 시설 쪽인지 그 거리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진수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소 앞 도로에 차가 막혀 있었어요. 걸어가기로 했는데 걷는 동안 주변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당들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작업복 차림이 아닌 옷을 입고 나와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걸음을 늦췄어요. 진수식이 이 도시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걷는 동안 느껴졌습니다. 에밀리가 항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쓰지 않았습니다. 작업복도 아니었어요. 나를 보더니 걸어왔는데 인사 대신 항구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방향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어요. 항구 양쪽으로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로 도크에서 진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도크 안에 계측함이 보였습니다. 처음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 블록 상태였던 것이 지금은 완성된 선체였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섰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됐어요. 단상에서 짧은 행사가 있었는데 나는 내용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리가 뭉개졌고 그보다 도크 안 선체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선체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페인트가 균일했고 선수부터 선미까지 선이 고르게 이어져 있었는데 0.4mm 오차를 사흘 밤낮으로 잡아낸 결과가 저렇게 보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줄이 끊기면서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어요. 도크 위에서 선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점점 붙었고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 물이 양쪽으로 크게 갈라졌습니다. 항구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몇 년 전엔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환호성 속에서도 들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를 봤습니다. 선체가 수면 위에 고르게 올라앉아 있었어요. 기울지 않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다가 멈췄어요. 보지 않아도 여기서 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 도시가 무너졌을 때 여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움직이지 않고 항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측함이 항구 안에 정박해 있었고 그 선체가 오후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서준호가 오늘 아침에 다음 함정도면 검토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제 진수 준비하면서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를 봤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진수식이 끝나는 날 다음 도면이 시작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순서였는데 나는 그 순서가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 알림이 왔어요. 태평양에서 진행될 미사일 추적 시험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측함이 투입될 첫 임무였어요. 나는 알림을 닫으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헬리팩스 조선소 임대 안내문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금 바다로 나간 선체가 들어왔습니다.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있었는데 연결이 됐어요. 연결하고 싶지 않았는데 됐습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숙소방에 들어와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제안서가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 파일을 덮지 않은 채 창밖을 봤는데 항구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선소 쪽 불빛이었어요.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서준호가 다음 도면을 보고 있을 그 불빛이 이 거리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피부에 남았습니다. 태평양 시험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나는 오타와 사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어요. 계측함이 극초음속 표적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보고서가 짧았습니다. 숫자가 몇 개 있었고 결론이 한 줄이었어요. 나는 그 한 줄을 읽고 나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도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뉴스는 내가 보고서를 읽기도 전에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인 속도가 빨랐어요. 사무실 화면에서 여러 나라 방송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틀고 있었는데 계측함이 태평양 위에서 표적을 추적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분석 기사를 냈어요. 미국이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는 제목이었는데 유럽 언론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장에서 즉시 추가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을 끄고 나서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 안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정리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헬리팩스로 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버지에게 같이 걷자고 했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고 나왔어요. 겨울이 시작된 항구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땅이 얼어 있었으며 크레인 위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이 항구를 걷는 게 오랜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크 앞에 멈췄어요.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인 크레인 아래로 도크가 비어 있었는데 도크가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크를 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봤어요. 평생 여기서 일했던 분이 이 도크를 볼 때 무엇을 보는지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는 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왔어요. 항구 쪽 바람이었는데 눈가루가 섞여 있었고 얼굴이 바로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외투깃을 여미면서 말했어요. 많이 춥다.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도크를 지나 부두 쪽으로 향했는데 부두 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라서였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때 수천 명의 노동자가 오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울렸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에밀리였어요. 화면을 확인하자 사진 한 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조선소 도크 사진이었는데 새벽에 찍은 것이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도크 안으로 두 번째 함정 출항 준비가 한창이었으며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도 멈췄습니다. 내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화면을 아버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에밀리가 보낸 메시지가 사진 아래 짧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또 한 척이 바다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사진 속 도크 안으로 시선이 가는 게 느껴졌어요. 크레인 위치를 보는 것 같았고 작업자 배치를 보는 것 같았으며 선체 형태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걸 한 화면에서 읽어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봐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살아난 거냐?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부두 끝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낮게 오고 있었고 하늘이 흐렸으며 먼 수평선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나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한국 제안서 마지막 장이었는데 오타와에서 나올 때 파일에서 꺼내 주머니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짚으면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아직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어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바람이 한 번 더 왔고 눈가루가 날렸으며 부두 끝 바다가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나는 텅 빈 헬리팩스 도크와 주머니 속 화면을 번갈아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놓친 건 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어요. 나는 그 옆에 서서 같은 바다를 봤는데 주머니 안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